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화법과 작문 천재 1-1단원인 화법과 작문의 특성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1단원이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고요. 소단원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화법과 작문의 특성이고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는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본문에 보면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화법과 작문의 특성, 두 번째는 화법과 작문의 영향,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2개가 거의 비등하게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화법과 작문 중에서는 화법에 관한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됐고요. 화법과 작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을 제시하고 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었지만 여기 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지문이 제시되지 않고 오로지 문제만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활용해서 선지에 출제하기는 하겠지만 지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지문을 아주 꼼꼼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화법과 작문의 영향, 두 번째는 화법과 작문의 영향, 두 번째 파트였죠. 의사소통 문화와 사회적 담론에 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둘 중에서는 의사소통 문화,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많이 출제가 됐고요. 사회적 담론은 뒤에 나오는 학습활동과 연관지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활동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결과, 그리고 또 하나는 준혁이와 할머니의 대화, 그렇게 2가지가 있죠. 둘 중에 층간소음에 관한 학습활동, 이거는 사회적 담론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라고 제시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연계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물론 준혁이와 할머니의 대화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단원에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 이것은 확실히 인지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문화에 대해서는 지문에 제시된 내용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사회적 담론에 대해서는 학습활동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틀을 잡아 놓으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화법과 작문의 특성, 생각 열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4컷 만화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 제목이 화법과 작문이죠. 그러니까 이 4컷 만화에서 화법 그리고 작문 어떻게 나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컷에서 여학생이 자기 친구들과 등교 시간에 인사를 하고 있죠. 이것은 화법 활동이고요. 가벼운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11시 수업 시간인 것으로 보이죠. 여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화법 활동이죠. 발표를 하면서 교과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컷에서는 이 여학생이 편지를 쓰고 있죠. 예지에게 쓰는 편지인데 생일 축하 편지입니다. 이것은 작문 활동에 해당하죠. 그리고 오후 8시에요. 집에 왔겠죠. 자, 학교 식당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 오히려 줄을 잘 서는 친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질서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작문 활동입니다. 학교에 관한 이야기인 걸로 보아서 학교 홈페이지에 싣는 글로 보이죠.
자, 이 내용을 제시하고 이것에 관해 설명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자면 이렇게 화법과 작문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쓰인다.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4컷 만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묻는 선지가 출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만화 자체를 제시하고 통합적으로 이 만화를 통해 끌어낼 수 있는 화법과 작문의 특징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 문제에서는 화법 하나의 특징이나 작문 하나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생각 열기 살펴봤고요. 지문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문이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화법과 작문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화법과 작문의 영향입니다. 영향에는 또다시 2가지, 의사소통 문화 형성, 그리고 사회적 담론 형성,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틀을 보시고 세세한 내용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화법과 작문의 특성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나타내는 손짓, 표정을 찡그려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표정, 반지, 꽃다발과 같이 몸짓이 아닌 사물을 활용하는 것, 손짓, 표정, 사물 활용, 이렇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말과 글이다. 사람들은 말과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말과 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말과 글을 주되게 사용하는 이유는 말과 글이 의사를 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말과 글이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화법과 작문의 차이점이 제시되는데 이 내용을 활용해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묻는 문제의 선지에 정말 많이 활용이 됐어요. 이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문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화법의 특징이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작문의 특징입니다. 화법은 말로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하는 행위예요. 화법은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그리고 화법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의사소통의 대상자로 삼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화법은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고요. 화자와 청자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이에 비해서 작문은 말이 아니라 글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방식이고요. 화법은 시공간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거나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의사소통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구두 언어 의사소통, 문자 언어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활용해서 두 개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표 잠깐 보고 다음 글을 읽어볼게요. 이 표는 구두 언어 의사소통, 문자 언어 의사소통의 차이점을 설명한 표입니다. 이 차이점을 비교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시공간을 공유하느냐 하지 않느냐, 두 번째 상호작용 방식이 실시간이냐 아니냐, 세 번째 언어 표현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로 비언어적 표현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로 시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화법은 실시간으로 시공간을 공유하지만 장문은 시공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 방식이죠. 화법은 화자와 청자가 질문, 응답하면서 적극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장문은 상호작용이 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자 언어 의사소통의 경우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언어 표현 방식이거든요. 비언어적인 표현의 영향을 크게 받고요. 청자나 맥락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장문의 경우는 글을 써서 독자에게 전달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필자의 의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네 번째, 화법의 경우 표정이나 몸짓이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 언어의 경우는 작가가 서술하지 않은 부분, 이것은 필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상관이 없이 독자의 상상이나 독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호 소통이 실시간으로 불가능하니까. 전적으로 이런 말 쓰이면 대부분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자 언어로 된 의사소통의 경우는 서술되지 않은 부분 모두 독자에게 맡긴다. 구두 언어 의사소통, 문자 언어 의사소통입니다. 그럼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장문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화법과 장문의 공통점에 해당합니다. 여기 이 내용 전부 다 거의 그대로 선지에 출제가 됐어요. 화법과 장문의 공통점, 첫째,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둘째,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셋째, 정서를 나누고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요. 넷째, 언어 문화를 형성하거나 계승할 수 있고요. 다섯째,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이렇게 개인들이 모인 사회를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모두 화법과 장문의 공통적인 기능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차이점, 세 번째 문단은 공통점, 이렇게 정리하셔서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서술형 문제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지금까지는 특성을 공부했으면 두 번째 영향을 공부해 볼게요. 화법과 장문의 영향에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한다.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 앞에 출제 유형 베스트 설명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의사소통 문화 형성은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여기 뒤에 겸양 표현이 나온 부분은 활용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거의 이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사회적인 담론,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뒤에 나오는 학습 활동과 연관지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의사소통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화법과 장문은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 문화란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이나 규범, 이것을 의사소통 문화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사회적 담론의 개념과 섞어서 틀린 선지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사소통 문화는 민족, 국가, 세대, 성별,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의사소통 문화는 잠깐 쓰였다가 사라지는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선지로 활용된 부분입니다. 물론 의사소통 문화 자체는 변화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있어요. 또 당연히 의사소통 문화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주겠죠.
우리나라 의사소통 문화 중에 하나, 겸양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면서 작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겸양의 표현이죠. 이것을 다른 나라 사람이 듣는다면은, 아니, 선물을 보내는데 왜 굳이 자기가 보낸 선물을 작다고 하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 문화는 그것을 공유한 집단, 사회 혹은 국가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지역, 국가, 민족이라면 이해하기 힘들겠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사소통 문화, 겸양 표현을 가리키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예를 보기에 제시하고 의사소통 문화의 특성을 묻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담론입니다. 사회적 담론의 개념, 이거 확실히 이해해 두세요. 이 개념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담론이 아니라 의사소통 문화의 개념이다. 뒤에 나오는 줄임말의 개념이다. 이렇게 틀린 선지로 자주 활용된 게 바로 사회적 담론의 개념입니다. 사회적 담론이란 게 뭐냐?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주제나 화제에 대해서 가지는 공통적인 의견, 이것을 사회적 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는 화법과 작문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영향력 있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공통적인 의견,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였다는 거니까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 예로 아래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담론 언급했으니까 바로 학습활동에 제시된 사회적 담론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이 학습활동 1번은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이것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담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는 바로 TV 인터뷰 장면입니다.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남자에게 뭐라고 묻고 여자에게도 뭐라고 물었겠죠.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반응입니다. 자, 남자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는 소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데 쉽지 않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인터뷰 내용이 TV를 타고 전파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뭘 드러낼 수 있습니까? 층간 소음이 심각하다,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화법의 방법을 통해서 인터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영향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화법 활동, 하나는 작문 활동입니다. 그 중에 이 두 남자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대화니까 화법 활동이겠죠. 자, 왼쪽 남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를 해결하려면 타인을 배려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오른쪽 남자는 자기도 봤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뭘 끌어낼 수 있습니까? 층간소음이라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구나.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제시해 놓고 이 부분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틀린 선지로 출제됐습니다. 심각성은 이 부분이었죠. 여기 왼쪽 남자는 개인적, 의식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을, 이 오른쪽 남자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화법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대화 말고도 문자 언어를 사용해서 장문 활동을 할 수도 있죠. 신문 기사예요. 제목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관심 필요. 여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은 장문 활동이죠. 2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무엇보다 이웃끼리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 라는 댓글이고요. 첫 번째 댓글을 바탕으로 두 번째 댓글을 누가 썼어요. 앞에 사람이 이야기한 개인적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건축물 관련 법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건축물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은 개인적,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또 한 사람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이 화법 활동과 마찬가지로 방금 이 장문 활동 역시 층간소음이라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구나. 다시 말씀드려요. 이 2가지 활동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어요. 심각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화법 활동, 장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겠죠. 사회적 담론이란 게 뭐였어요?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 사회적 담론이란 게 뭐냐? 첫째,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법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점. 이런 담론이 형성되면서 이제 뭘 발휘해야 합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맨 마지막 뉴스의 앵커의 말을 통해 제시가 됩니다.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자, 새로운 법률이 나온 건 아니고 이 주택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발의가 된 거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무엇이? 사회적 담론이. 자,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화법과 장문이라는 활동 자체가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다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학습활동 전체적인 구성 이해 가세요?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화법활동 그리고 장문활동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있고 이 담론의 형성 결과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활동에서는 준혁이와 할머니의 대화가 등장하죠. 자, 이 대화를 통해서는 의사소통 문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는 사회적 담론, 여기서는 의사소통 문화. 줄임말이라는 의사소통 문화가 드러납니다. 젊은 세대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죠. 의사소통 문화가 세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구나라는 걸 끌어낼 수 있고요. 문제점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 유형은 이걸 제시해 놓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 혹은 준혁이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2단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1단원 내신형 문제거든요.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법과 장문 단원은 독서나 문학과 달리 지문을 보고 푸는 문제보다는 문제 자체만 보고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서 지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인 화법과 장문의 특성 6번 한번 풀어봅시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장문은 필자와 독자 간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장문도 필자와 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책을 읽고 작가에게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메일을 쓴다든지 작가의 홈페이지에 댓글을 남긴다든지 SNS에 댓글을 남긴다든지 상호작용은 가능하지만 즉각적인 상호작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옳은 선지 확인해 볼게요. 2번, 화법은 주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화법은 시 공간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활동이랬죠. 3번, 사람들은 화법과 작문이라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이 내용 그대로 지문에 있었어요. 있었나 싶다면 공부가 덜 된 겁니다. 4번, 사람들은 주로 말과 글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몸짓이나 표정은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말과 글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였죠? 바로 말과 글이 자기 생각을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과 글을 주로 사용하고 그 이외 손짓이나 표정이나 몸짓 이런 것들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5번, 사람들은 화법과 작문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 문화를 형성하고 언어 문화를 계승하기도 한다. 이것도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오죠? 지문만 꼼꼼히 읽어도 충분히 추려낼 수 있으니까 꼭 공부 꼼꼼하게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빈출 유형 2번째, 의사소통 문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 여기 출제되었죠. 의사소통 문화, 이론적인 문제가 많고요. 겸양 표현과 관련해서 예시를 보기에 제시하고 특성을 묻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세 번째는 학습활동 1번에 관한 문제, 사회적 담론에 관한 문제예요. 각 장면을 가나다라로 구분하고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준혁이와 할머니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됐고 기타 유형도 싣고 있어요. 서술형 유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법과 작문 1-1단원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단원은 1-2단원 화법과 작문의 기능입니다. 앞에 단원에서 특성 배웠고 이번에는 기능을 배울 차례인데요.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합시다. 가장 많이 출제된 것 학습활동 1번에 제시된 활동입니다. 유나의 화법과 작문 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나가 친구에게 펜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펜을 빌려준 친구가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하냐고 조언을 하죠. 그 얘기를 들은 유나가 시무룩해하고 현성이가 그런 유나를 위로하고 유나가 그렇게 자아 개념을 회복하고 일기를 쓰는 이 활동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아 개념과 연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됐고요. 아니면 현성이의 말하기 방식, 진규의 말하기 방식 이렇게 나누어서 출제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학습활동 3번에 제시된 활동입니다. 민정의 건의문 그리고 민정과 선생님의 대화에 관한 문제거든요. 민정이가 우산대여 제도를 실시해 달라고 학교에 건의문을 쓰죠. 그 건의문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문제. 여기서는 민정이의 건의문에 쓰인 설득 방법이나 민정이와 선생님의 말하기 방법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화법과 작문 이런 내용에 초점을 둬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나오죠. 이 단원에 제시된 생각 열기, 친구와 반장의 대화에 관한 문제가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유나의 화법과 작문, 민정이의 화법과 작문, 그리고 친구와 반장의 대화, 물론 이 이외에도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도 출제가 됐거든요. 우리는 베스트 유형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법과 작문의 기능, 생각 열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4컷의 만화로 제시되어 있죠. 이걸 줄글로 옮겼어요.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땀을 뻘뻘 흘리고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죠? 반장, 그게 지난 학급 회의 때 네가 통보했던 사항 말이야. 말 줄임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친구는 상당히 자신 없어 하는 태도로 소심하게 반장에게 말을 걸고 있죠. 내가 통보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장이 학급 회의 때 학생들에게 뭔가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장이 이야기합니다. 어휴, 답답해. 너는 말을 참 답답하게 하더라. 그 문제는 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반장의 첫 번째 문장이죠. 어휴, 답답하다. 너는 말을 답답하게 한다. 이거는 친구에 대한 조언도 아니고 핀잔이에요. 이런 말하기는 친구를 주눅들게 하죠. 그게 우리 반이 다 같이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을 하죠. 난 왜 이리 말을 못할까? 그냥 조용히 있을걸. 무슨 개념이 떠오르죠? 바로 자아 개념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의 생각을 보았을 때 이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이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더욱 부추겼던 게 바로 반장의 말이죠. 또 친구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더욱 부추기고 강화시키는 게 반장의 말하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내용을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언제 그 애들과 의견을 다 주고받니? 내가 딱 정하는 게 낫지.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결정만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생각 열기에서는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첫째로는 자아 개념, 두 번째로는 공동체 발전과 의사소통,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아 개념이 앞부분에 나오죠. 타인의 말하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자아 개념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반장의 태도 보세요. 서로 이해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의견이 무조건 옳아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 열기를 통해서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문제로는 반장은 친구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옳은 선지, 그리고 틀린 선지는 이것과 바꿔서 제시가 됐어요. 친구는 반장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교과서 본문 보도록 할게요. 출제 유형 베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자아 성장과 의사소통, 그 밑에 나오는 공동체 발전과 의사소통, 이것에 관한 이론적인 문제도 출제가 됐거든요. 앞단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화법과 작문, 여기에서는 지문을 제시하고 그 지문을 바탕으로 독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읽을 이 지문을 그대로 선지에 옮겨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고 그런 내용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다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이 내용이 1, 2, 3, 4, 5번 내가 풀어야 될 시험지의 선지에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 단원에서 두 가지 집중하셔야 될 개념이 나오죠. 자아 성장, 자아 개념과 관련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발전입니다. 자, 그럼 자아 성장에 대해 공부합시다. 자아 개념, 이거는 대단원 2단원에 대화 단원에서도 다시 나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자기의 개념. 이것은 타인을 통해서 얻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된다.
자아 개념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의사소통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아 개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건 나 자신이야 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여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라고요? 의사소통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틀린 선지로 자주 출제됐습니다. 타인의 말과 글로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들으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들으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겠죠. 자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듣는 그런 말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끌어서 자아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먼저 전제에 깔려야 될 게 있거든요. 일단 자기 자아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자기 자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요. 그걸 알아야 난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야겠다 라고 반성을 하거나 지금을 유지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화법과 작문 활동을 해서 자아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요. 이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법 활동, 주변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의미, 가치, 태도, 믿음을 공유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작문 활동 볼까요? 일기 쓰기와 같은 작문 활동을 하면 내 자아 개념을 성찰할 수 있고 이걸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러면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파란색의 화법 활동, 노란색의 작문 활동, 이런 화법과 작문 활동을 통해서 내 자아 개념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겠구나,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단원의 첫 번째 여러분이 잡고 가야 될 자아 개념에 관한 이론입니다. 화법과 작문 활동을 통해서 자아 개념을 인식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공동체의 활동과 의사소통 봅시다.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갈등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의사소통에 가장 필수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바탕이 되어야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전제돼야 내 관점,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것과 다르다고 해도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죠. 이해를 해야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든지 내 말이 무조건 옳다고 하든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주장하든지 이런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깔리지 않은 표현 방식이죠. 이렇게 행동을 하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갈등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화법과 작문 활동을 할 때는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여기까지 이론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자아 개념, 두 번째는 공동체 발전.
그럼 이걸 학습 활동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자아 개념에 관한 학습 활동입니다. 이 출제 유형 베스트 1번이었죠. 윤하의 화법과 작문 활동입니다. 이렇게 만화로 제시되어 있는데 옆에 줄글로 옮겼습니다. 교실 상황이죠. 윤하가 필통을 안 가져왔네. 짝에게 빌려야지. 필통을 안 가져와서 펜을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있잖아. 혹시 너 남는 펜 있니? 내가 아침에 급히 나오면서 필통을 놓고 와서 정말 미안한데 나 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상당히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손성의 원리 중에 요령의 경륜을 지켜서 펜 좀 줘가 아니라 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규가 이야기하죠. 펜 하나 빌리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넌 너무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좀 시원스럽게 말해봐. 윤하의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골목길이죠. 윤하가 시무룩하게 걷고 있어요. 현성이가 말을 겁니다. 진규와 현성이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됐으니까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윤하에게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고 묻죠. 윤하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반 짝이 나한테 내가 너무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본다고 시원스럽게 말하라고 하잖아. 안 그래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런 말을 자주 들어와서 신경 쓰였는데 현성아, 내 성격은 정말 별로인가 봐. 자, 여기서 안 그래도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자주 들었다. 여기서 그런 말이라 함은 자기의 성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조언하는 말이었겠죠.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타인의 말이었죠. 그러니까 윤하는 자기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자아 개념이 진규로 인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죠. 윤하도 문제가 있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졌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진규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도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고 있어요. 현성아, 내 성격은 정말 별로인가 봐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는 모습은 아까 생각 열기에 나왔던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언급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현성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일단 공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난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항상 내 처지를 고려해주는 네가 정말 좋은걸. 너랑 있으면 배려받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아. 윤하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윤하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기분이 좀 나아졌어. 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윤하의 자아 개념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확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도록 도와주고 있죠. 이게 현성이의 말하기예요. 아까 앞에 있었던 진규는 부정적인 말하기를 통해서 윤하의 부정적 자아 개념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현성이는 긍정적인 말하기를 통해서 윤하의 부정적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윤하의 일기, 장문 활동이 제시되어 있죠. 윤하가 어떻게 썼는지 봅시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내 성격이 답답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살피는 조심스러운 내가 좋다. 시원시원하게 의사를 표현하진 않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현성이가 했던 말이죠. 나는 이런 내 모습이 좋다. 윤하는 이 일기를 통해서 배려심 깊은 자기의 모습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받아들이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려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죠. 이걸 활용해서 일기를 쓰는 것의 효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거든요. 일기 쓰기 활동은 자기 자아 개념을 성찰함으로써 부정적이었던 자아 개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서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서술형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학습활동 3번이죠. 우산대여 제도를 실시해 주세요. 여기서 민정이가 쓴 우산대여 제도, 먼저 장문 활동인 건의문이 제시가 되고 화법 활동인 민정이와 선생님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 건의문 문제에서는 이 건의문에 드러나는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거든요. 자, 민정이가 제안하려는 건 우산대여 제도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일단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신문을 통해서 어떤 지역관청에서 우산대여 제도를 실시한다는 걸 보고 우리 학교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산대여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학교에서 우산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럼 관리는 학생회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산을 관리하면서 비가 오는 날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름을 적고 대여해 주는 형식. 이렇게 운영하겠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제도를 실시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예상 효과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의문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부드러운 대화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 상황에 부딪힌 거죠. 민정이가 제시한 건의문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게 됐어요. 학교에 예산이 없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산을 기부받아서 활용하는 건 어떨까? 라고 선생님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죠. 자, 이럴 때, 앞에 배웠던 거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될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뭐였죠? 바로 서로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학교에 예산이 없으니까 기부받아서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한 선생님의 상황, 입장을 고려해야겠죠. 이걸 고려하지 않고 아니에요. 내가 말했던 그 우산 대여 제도를 꼭 운영해 주세요. 아니면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기부를 하라고 하시는지요? 와 같이 선생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기 의견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그러면 공동체의 발전도 당연히 추구할 수 없는 겁니다. 민정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좋은 방법이네요. 선생님, 자기와 대화하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학생회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추가적인 제안을 하고 선생님은 또 민정이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 수용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었고 여기 민정이 그리고 선생님이 몸담고 있는 학교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뭘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로 의사소통에 임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본문 살펴봤거든요. 전체적인 구성이 눈에 보이세요? 첫 번째 주요 개념은 자아 성장, 그 중에서도 자아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공동체 발전이 주요 개념이었어요. 자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윤화의 화법과 작문 활동을 그리고 공동체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민정이의 건의문과 선생님과의 대화를 실어 놓은 거예요. 큰 틀이 보이십니까?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1-2단원 내신형 기출문제 중에 최다 빈출 유형 윤하의 화법과 작문이었거든요. 그 중에 1번 풀어봅시다.
가는 유나의 대화 상황이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말하기 방식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요. 그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걸 골라 보십시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상대방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좋다. 이건 가를 활용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상대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2번. 타인의 말에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자아를 정립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다른 지문 다 제외하고 선지만 보면 맞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를 활용해야 돼요. 가는 지금 유나가 타인에 의해 자아 개념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타인을 신경 쓰지 말고 너 내면에 집중해라 라는 주제를 이끌어내긴 힘들죠. 3번. 자신의 자아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 중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게 좋다. 자, 여기서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끌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좋은 말만 골라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4번. 자신의 말이 상대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화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4번이 정답이죠. 이거는 유나의 상황을 보고 자기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유나가 진규랑 말할 때 이렇게 우울해하고 현성이의 말하기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는 데 도움이 되네. 그럼 나도 상대방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말할 때 조심해야겠다. 자, 이렇게 주제를 끌어낼 수 있죠. 5번. 진심 어린 조언은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친구에게 조언은 자주 하지 말아야겠다. 조언을 듣고 마음이 상한 건 여기 진규의 말 때문이죠. 그런데 진규의 말이 진심 어린 조언인지도 확실히 파악하기 힘들고 또 이걸 통해서 조언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끌어내는 것도 틀린 거죠. 조언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끌어올 수 있는 조언, 그런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빈출 유형 유나의 화법과 장문에 관한 거, 그리고 빈출 유형 두 번째, 여기 민정이의 건의문이랑 선생님의 대화, 이게 빈출 유형 두 번째였고요. 그 외에도 자아 개념의 형성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 자아를 성장시키는 방법, 이거 아까 우리 같이 공부했던 지문에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 기타 유형도 같이 싣고 있고요. 뒤에 서술형 문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2단원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단원은 1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이죠. 화법과 장문의 맥락입니다.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학습 활동에 실린 지문이 많이 출제됐는데 그 중에 1번에 실린 활동, 교내 안전 동아리의 한 학생이 강연을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강연 내용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 강연에 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강연 자체에 대한 설명, 이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와 또 두 번째는 강연의 청중을 초등학생으로 바꾸었을 때 어떤 내용이 수정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이 두 개를 모두 합쳤을 때 교과서 학습활동 1번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서 학습활동 2번과 관련된 문제인데
2번에 보면 학교 신문을 제작하기 위한 학교 신문부의 회의 장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신문의 일부 그리고 신문부 부장의 대사를 제시해 놓은 그런 활동이 있어요. 그것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학교 신문에 실린 내용 자체를 묻기보다는 신문부 부장의 대사를 보고 그것과 관련된 맥락이 무엇인지 아니면 신문기사의 구조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종합했을 때 교과서 학습활동 2번에 관련된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요. 그 다음은 교과서 지문 내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화법과 작문의 맥락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법과 작문의 맥락에 관한 이론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것은 교과서 지문에 실린 내용 그대로가 거의 선지에 활용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지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거죠. 교과서 생각 열기에 나온 이 만화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1-3단원 화법과 작문의 맥락에서는 이런 유형이 많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큰 틀을 잡아 두시고 우리는 생각 열기에 제시된 만화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 열기에 나오는 만화나 제시된 상황이나 대사는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제시한 부분이에요. 일단 교실 안의 상황이고요. 열린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학생이 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 추워. 창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여학생이 제시한 메시지의 목적이죠. 창문을 닫아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남학생에게 메모를 전달하죠. 좀 춥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내가 좀 춥다라는 정보 전달이지만 그 이면적인 내용은 창문을 닫아줘 라는 부탁이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과 그 속에 전달되는 내용,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맥락입니다. 창문이 열려있고 추운 상황이라는 이런 맥락을 고려했을 때 남학생의 적절한 반응은 창문을 닫아주는 거겠죠. 그런데 남학생이 전한 메모 내용이 뭐예요? 맞아, 좀 춥긴 해. 사실 표면적인 의미만 보면 좀 춥지 않니? 라는 메시지에 맞아, 좀 춥긴 해 라는 메시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맥락을 고려했을 때 남학생은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거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면 의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의사소통 상황에서 맥락이 중요하다.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각 열기에 만화가 제시된 겁니다. 여기서 남학생의 문제점을 묻는 문제, 그리고 여학생의 좀 춥지 않니 이 말하기가 우회적인 표현이라는 것, 이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맥락이 무엇인지 교과서 지문을 보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맥락이란 맥락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물이나 사건 등의 요소가 독립된 게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맥락이라고 합니다. 맥락은 말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 사실 이것만 본다고 하면 아까 나와 있는 만화에 춥지 않니? 맞아, 좀 춥긴 해.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글자 그대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글자와 다른 요소가 결합할 경우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죠. 의사소통 상황에서 왜 맥락을 고려해야 하느냐?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맥락과 결합될 경우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원활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자, 다음 문단에서는 화법에 관련된 맥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장문에 관련된 맥락이 제시됩니다. 화법, 장문. 자, 그럼 화법 상황에서 어떤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지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 화법의 맥락은 바로 담화, 목적입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 볼게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즉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친교를 도모하는 말하기에는 칭찬, 부탁, 위로, 격려, 축하 이런 것들이 있죠. 다시 한번 어떤 말하기라고요? 친교를 도모하는 말하기 이런 목적에 따라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접, 면담 이런 것과 같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화법이 있기도 해요. 이렇게 화법의 목적에 따라서 말하기가 달라져야겠죠. 그런데 칭찬을 할 때나 면담을 할 때 이렇게 말하기 목적이 다른데도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화법의 맥락 중에 담화,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화법의 맥락은 담화, 참여자입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사적인 말하기를 할 것인지 공적인 말하기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담화 참여자에 따라서 말하기가 달라지는 예를 들거든요. 학교 선생님과 대화할 때, 친구와 대화할 때 이렇게 담화 참여자가 달라졌는데도 이걸 구별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겠죠. 또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가서 서울말로 대화를 하지만 지방 친구와 대화를 할 때는 방언으로 한다. 이것도 담화 참여자에 따라서 말하기를 구분하는 예죠. 이렇게 첫 문단에서 화법의 맥락으로 든 것은 담화 목적, 담화 참여자가 있는데 이 외에 담화 관습도 화법의 맥락에 포함이 됩니다. 화법의 맥락 3가지 서술형으로도 쓰라고 출제가 됐으니까 외우십시오. 담화 목적, 담화 참여자, 담화 관습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장문의 맥락을 공부해 봅시다. 장문 활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데 장문에서의 맥락은 글을 쓰는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관습이나 영향 등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장문의 맥락 첫 번째,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학교 친구들을 독자로 해서 우측 통행을 하자고 주장하는 글을 쓸 거예요. 장문 상황이죠. 이때 필자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냐면 자기와 친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써야겠죠. 우측 통행을 하자. 그러면 복도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오갈 수 있다. 이 내용은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에 반하지 않죠.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그 글의 내용을 수용하는데 거리낌이 없겠죠. 장문의 맥락 첫 번째,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독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장문 활동을 할 때는 독자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내용을 이렇게 생성할 때뿐만 아니라 글로 표현할 때 필자는 독자가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다시 말해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독자라는 맥락을 고려해서 장문을 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쓰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기 이 글에서 언급한 장문의 맥락은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독자가 있는데 또 다른 건 장문 관습도 포함이 돼요. 글을 읽을 독자, 독자와 필자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장문 관습, 이것이 바로 장문의 맥락입니다. 이렇게 화법의 맥락 3가지, 장문의 맥락 3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학습활동에 적용해 보겠죠. 첫 번째는 강연이거든요. 강연이니까 화법 상황입니다. 이 학습활동 첫 번째가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강연에 관한 유형 2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드렸죠. 첫째는 이 강연에 관한 설명,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연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으로 바꾸었을 때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이런 2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출제가 됐어요. 일단 이 강연의 강연자는 2학년 학생이고요. 교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법의 맥락 첫 번째 청중 1학년 학생이에요. 그렇지만 강연은 공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존댓말로 진행되고 있죠. 자, 이 강연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 그리고 그 예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것을 안내해서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것이 이 강연의 목적이죠. 강연의 목적이나 주제는 시험 문제의 선지로 자주 활용됐으니까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글의 강연자는 첫째, 둘째 이런 표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무엇을 설명할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예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해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고를 소개하고 밑에 예방법을 소개하고 사고를 설명하고 예방법을 소개하고, 그런데 이 강연에 독특한 점이 도입부가 있고 전개부가 있는데 마무리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 이 강연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때 강연의 마무리 부분에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보조자료도 쓰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도 활용해서 보조자료를 활용해서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연의 예상 청중은 고등학생이죠.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생으로 바꾸었을 때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 이것도 많이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초등학생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있죠. 여기 두 번째,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발생하는 사고, 이런 경우는 초등학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삭제하고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 자리에 추가할 수 있는데 보행 신호를 준수한다든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든지 주차장이나 차도에서 공놀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이 내용을 이 둘째 부분에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나 어구나 문장을 교체해야 하겠죠. 동아리에서 기획했다, 기획하다 라는 말을 교체할 수 있고 유형, 보행,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니면 반응 속도, 이런 말들을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죠. 이런 유형은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암기해서 쓸 수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학습활동 첫 번째 강연자의 강연이었고요. 강연에 관한 내용, 그리고 청중을 바꿨을 때 수정해야 할 사항, 이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활동 두 번째, 학교 신문을 제작하기 위한 학교 신문부의 회의 장면입니다.
신문 기사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파란 부분이 학교 신문부 부장이 한 말이거든요. 자, 일단 학교 신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기사문의 구조. 전체적으로 큰 제목인 표제. 이 표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표제를 보완하는 작은 제목, 부제. 실제 신문 기사에서는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체적으로 본문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전문입니다. 전문은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 기사 내용의 뼈대를 제시한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전문 부분만 읽어도 대체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죠. 이 기사는 은빛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낭송회에 관련된 기사 신문이거든요. 이 며칠에 은빛고등학교에서 시낭송회가 열렸고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는데 1부에는 이런 행사, 2부에는 이런 행사가 있다. 간략하게 설명했죠. 이제 그 다음에 제시될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이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본문 뒤에 해설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해설은 아까 부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일부 행사로는 시화 전시회, 그리고 시인의 초청 강연이 이루어졌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2부에는 자작시 낭송대회를 했고 자작시 낭송대회에 대해서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서 아주 흡족했다, 만족스러웠다 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역시나 선생님과 학부모, 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다음 행사에 대해 전망하는 이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문제에 많이 출제된 것은 바로 이것에 관한 학교 신문부 회의 장면 중 부장의 말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말풍선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말풍선을 여기에 옮겨 놓은 거예요. 신문부 부장이 맨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신문 기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이 주로 읽는 글이다. 그래서 이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신문 기사를 읽을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죠. 장문 맥락 중 독자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말도 하거든요. 기사문은 이런 형식을 따르되 간결한 문장으로 쓰면 좋아. 자, 기사문은 이런 형식, 표제, 전문, 본문 이런 걸 따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장문 맥락 중에 장문 관습과 관련이 됩니다. 세 번째로 또한 학교가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육적인 내용, 그리고 그런 표현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 라고 말한 것은 장문 맥락 중에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신문부 부장이 세 가지 말을 했는데 우리가 배웠던 장문 맥락도 세 가지죠. 독자, 장문 관습,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이렇게 신문부 부장의 말을 보고 그것과 관련된 장문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문 기사의 구조, 표제, 부제, 전문, 본문,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해설, 각각의 기능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3단원 내용 살펴봤고요. 우리는 이것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1-3단원 화법과 장문의 맥락 기출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학습활동 1번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안전 동아리에 관한 지문이고요.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강연을 듣는 청중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자, 1학년 학생 여러분이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죠. 2번, 강연을 시작하기 전 화자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저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동아리와 자기의 이름, 학년을 밝히고 있죠. 3번, 첫째, 둘째 등 내용 연결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교통사고의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할 건데 첫째 이런 것이 있고 둘째 이런 것이 있다. 이런 표지를 사용해서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 있죠. 4번, 후배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므로 존댓말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 정답이 4번이죠. 후배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기는 하지만 담화 관습상 공식적인 말하기에선 정중하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죠.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청중이 초등학생이라면 보행 중을 길입니다. 길을 걷는 중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초등학생이라면 이렇게 고치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강연 자체에 관한 묻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을 때 수정해야 할 상황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낭송과 관련된 기사문과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됐고 화법과 작문의 맥락에 관한 이론적인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교과서 생각열기에 제시된 만화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화법과 작문 천재, 대단원 1단원, 화법과 작문의 본질에 관련된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